안녕하세요. 2025년 변액보험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이웃집 보험왕의 핵심 강의 1강 자료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거, 그런 핵심 내용만 쑥쑥 뽑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변액보험, 이걸 제대로 알려면 그 바탕이 되는 금융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수적이죠. 오늘 주신 이 강의 자료, 금융시장 및 상품 이해편인데요. 이걸 통해서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지식들 확실히 다져보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3페이지 가볼까요? 금융시장의 분류부터인데요. 만기 1년. 이걸 기준으로 단기 금융시장, 그러니까 자금시장하고 장기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이렇게 나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시장의 특징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만기, 그리고 금리나 가격 변동폭, 또 유동성, 마지막으로 거래 규모. 이 네 가지 기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 기준이요? 네. 시험 대비 포인트인데요. 특히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랑 수익률도 같이 커진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단기 시장은 거래 단위가 크고 그러니까 대규모죠. 반대로 장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소규모. 이 점은 시험에서 좀 혼동하기 쉬우니까 꼭 구별해 두셔야 해요. 거래 규모가 오히려 반대네요. 기간이 짧은 단기 시장이 거래 단위는 더 크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두 시장을 표로 딱 비교해 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맞아요. 그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만기, 변동폭, 유동성, 거래 규모 차이가 다시 한번 딱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각 시장의 대표 상품 예시도 중요합니다. 단기 쪽엔 콜, RP, CD, CP 이런 상품들이 있고 장기 쪽엔 역시 뭐니 해도 주식, 채권, ABS 이게 대표 주자예요. 네네. 시험 대비로는요. 자료에도 아마 별표 같은 걸로 강조되어 있을 텐데 이 거래 규모 문제는 정말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거래 규모. 네. 단기 시장은 대규모, 장기 시장은 소규모 거래. 이 점은 정말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단기는 대규모, 장기는 소규모. 네,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요. 콜, RP, CD, CP, 전자단기 사채 등등.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네, 그렇죠. 상품이 많죠. 근데 이걸 전부라 세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핵심 상품 몇 개의 특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CD 있잖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건 만기가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CP, 기업보험은 신용 좋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빌릴 때 쓴다는 거.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이건 기준금리 조절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다는 점. 이 정도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요. 네. 시험 대비 관점에서는 객관식 보기에서 상품 이름이랑 그 핵심 특징을 이렇게 짝짓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상품의 키워드를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6페이지 장기금융시장 주요 상품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딱 세 가지.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ABS.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맞아요. 장기 시장은 정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각각의 정의,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일부, 채권은 돈 빌려준 증서, ABS는 어떤 특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이다. 이 정도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시장의 특징, 즉 만기 1년 이상, 소규모 거래, 변동성 크고 유동성 낮다. 이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시험 대비 꿀팁이죠. 객관식에서 만약에 장기 금융시장 상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 셋 중 하나가 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주식, 채권, ABS.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관련 시장이네요. 7페이지입니다. 외환 시장과 외화 자금 시장.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네, 비슷해 보이죠.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매개체랑 형태예요. 자, 외환 시장은 환율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사고 파는, 즉 매매하는 시장이고요. 상품으로는 현물환, 선물환 같은 게 있죠. 반면에 외화자금 시장은 금리를 기준으로 외화를 빌려주고 빌리는, 즉 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여기 상품은 뭐 외환수합, 통화수합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아, 매개체가 환율이냐 금리냐, 거래 형태가 매매냐 대차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시험 대비로는 두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 방금 말씀하신 환율 vs 금리, 매매 vs 대차, 그리고 대표 상품들을 잘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수합 상품의 경우에요. 외환 수합은 주로 1년 이내 단기 거래에 쓰이고 통화 수합은 주로 1년 이상 장기 거래에 쓰인다는 기간 차이도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외환 수업은 단기, 통화 수업은 장기. 네, 알겠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자, 그럼 8페이지, 금리의 이해와 결정 요인입니다. 금리, 흔히 돈의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군요. 네, 그게 기본 원리죠. 금리가 오르면 보통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금리가 내리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금리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기본인데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또 표면금리, 실효금리, 그리고 단리, 복리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해요. 네, 종류가 많네요. 시험 대비해서 경기와 금리의 관계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다음 9페이지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파급 효과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이거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죠? 그렇죠. 뉴스 단골 메뉴죠.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해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좀 걷어들이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가라앉는다 싶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좀 돌게 만들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책 효과가 실제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에요. 시차가 있다는 거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군요. 네. 하지만 콜시장 같은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시험 대비 포인트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 정책 방향. 이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책 효과의 시차. 단기 시장에는 즉시, 실물 경제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는 거.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금리 정책에도 시차가 있다는 점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는 금리의 종류와 특징을 더 자세히 다루네요. 명목, 실질, 표면, 실효, 단리, 복리.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여기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실질 금리가 중요해요. 이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이게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실제 돈의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와, 마이너스 금리? 네,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금리, 즉 실효금리를 비교해야 하고요. 그리고 복리, 이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마법 같은 건데 중요한 건 이자 계산 주기가 짧을수록 예를 들어 연복리보다는 월복리가 나중에 받는 돈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군요. 그렇죠. 시험 대비로는 실질금리 계산 방법,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 투자 결정 시에는 실효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복리 계산 주기와 최종 수령액의 관계, 주기 짧을수록 금액 증가. 이 세 가지는 정말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금리, 실효금리, 복리, 중요 포인트군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11페이지, 금융기관 및 상품의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도 알아야 하고 MMF나 CMA 같은 상품들도 등장하네요. 단기 금융 상품들은 누가 발행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게 뭔지 개념도 알아두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의 차이점, 이게 또 중요해요. 법적 형태가 다르거든요. 신탁 계약 vs 회사. 그래서 투자자 지위도 달라요. 수익자 vs 주주.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 신탁은 수익자, 투자 회사는 주주. 알겠습니다. 시험 대비로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투자 업무의 정의, 단기 상품 3종, MMF, CMA, MMDA, 비교, ETF 개념, 그리고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의 차이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12페이지 핵심 정리입니다.
와,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 모아놓은 요약본이네요.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사실 이 페이지에 나온 것들은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의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단기, 장기 시장 구분, 특히 거래 규모, 단기 대규모, 장기 소규모, 물가와 금리 정책 방향, 물가 오르면 금리 인상, 금리 정책의 파급 시차, 실질 금리와 실효 금리 개념 구분, 복리 계산 원리 등등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눈에 익혀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자, 오늘 이웃집 부어망 1강 자료를 통해서 금융시장과 상품의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금융시장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단순히 시험 합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께 상품을 설명하실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론과 실전의 연결, 당신의 빛나는 합격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